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주 큰 화두인데요. 여러분, 메이커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명 브랜드를 아마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사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조립과 개발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오늘의 DIY가 내일의 USA다라고 단언을 했을 만큼 개인이 필요한 물건이나 제품을 직접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를 판매하는 형태가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이커 경제의 물결은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실 분은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송문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요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거기서 우리 산학협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송문규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송문규 교수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과 산학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드릴 내용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산학협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으로 우리가 한 4가지를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인텔리전트, 기계들이 초지능화된다. 그 다음에 하이퍼 커넥티드, 이런 모든 인간, 기계들이 초연결되는 초연결화 사회가 되고요. 거기다가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화,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구분이 없어지는 정도로 융합이 되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이퍼 컨버전스, 모든 것이 아주 융합화되는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내공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확 터지는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2025년, 앞으로 뭐 한 10년도 안 남았는데요. 2025년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 800여 명의 인사들, 전문가들을 놓고 우리가 그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이 초연결성 IoT. 그래서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저장소를 보유하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현실, 아바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빅데이터, 3D 프린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그 전 세계 GDP의 10%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IT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했던 3차 산업혁명이 기반이 되었고요. 그 기반 위에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학, 그리고 생물공학, 공간, 이 공간들이 융합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면서 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융합되는 속도와 범위와 파괴력이 훨씬 커지는 그런 혁명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혁명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기술들은 우리가 요새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ICBM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I는 IoT, C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그래서 ICBM 이 4가지 기술에다가 시큐리티, 보안까지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 되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급격하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과연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구글의 알파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그 유통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그 유통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금융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 켄쇼가 나왔고, IBM의 그 인공지능 로봇인 왓슨이 암을 진단하거나 로봇 변호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으면서 이런 AI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법률, 기자까지도 전부 로봇이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분야도 보시게 되면 AP통신, LA타임스, 포브스, 가디언 이런 데서 전부 이미 그 로봇 기자들이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인 기자의 역할이 로봇의 기자의 역할과 그 기능이 구분이 되면서 직업의 미래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래 고용에 대한 전망을 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국, 이 15개국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의 65% 근로자들의 65%가 이 15개국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371개 기업, 이 기업의 근로자 수는 약 1,3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미래 고용에 대해서 전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향후 미래 일자리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뭐 미래라고 하지만 앞으로 2020년도를 예상으로 하니까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대고요. 그 변화의 그 분석의 그 절차를 보게 되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고용 성장률이 직군별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 전망하고 그리고 직군별로 산업 분야별로 그 필요로 하는 직무 기술이 과연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바뀔 거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 것이냐 이런 순서로 미래 고용 보고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일자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동인에는 인구학적인 동인,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동인,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 동인 이런 동인들을 쭉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 유연성 이것이 그 인구학적인 변화 동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44%의 비중을 갖는 그런 동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 녹색 경제 도입, 그 다음에 뭐 장수 노령화 사회 이런 동인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동인 역시 아까 얘기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동인들 약 35가지가 되는데요. 35가지 중에는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2년 내, 최근 내에 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2020년까지도 점차적으로 동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 직업은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약 200만 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은 향후에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게 될 비율이 65%나 된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 직군별로 그 고용 성장률을 전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가 이렇게 고용 인원별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고용 성장률이 조금 늘어날 부분이고요. 늘어나는 직군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약간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감소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군별이 아니라 이제 산업 분야별로도 그 고용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은 9개 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관심이 많은 보건 분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건 분야는 고용 성장률이 높을 거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 영향에 의해서 고용 성장률은 좀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직업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무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직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을 하더라도 그대로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직업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빨리 내 직무 능력도 바뀌어야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직무 기술 안정도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 서비스 분야가 직무 기술 안정도가 57%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안정도가 낮을수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직무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다보스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2017년도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냈고요. 이것은 이제 취업 포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분야의 195개 직업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수록을 하고 있고, 이런 고용 변동 요인으로서 인구 구조, 노동 인구의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에너지 부족, 그다음에 뭐 대내외적인 경제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변화 동인으로 해서 한국의 그 직업 고용도 많이 트렌드가 바뀌게 될 것인데요. 그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그 선도 기술직의 고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핵심 인재 중심으로 그 인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고, ICT 융합에 따른 직업 역량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복지 고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 서비스 전문직 고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의식 강화로 해당 분야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동화로 대체가 되는 그런 분야는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미래 직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업별 증가, 유지, 감소도 이렇게 표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 대체 가능한 직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청소년서부터 대학 교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도 이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한 직업과 기술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표로 제시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역시 바뀌어야지 되겠습니다. 이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런 위원회 전략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도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지방정부에서도 대응이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와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역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 이유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보스 포럼 외에도 그 가전기기 심포지엄이죠. CES,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모터쇼, 이런 데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의제들을 많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얼마나 가지게 될 것이냐,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인간이 과연 기계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이 바뀌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도 변화해야 되는데요. 이런 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포항공대 총장님,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님,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밥,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방형 온라인 그 강좌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의 무크라고 그래서 그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거기서 수익 구조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의 그 수익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학점, 작은 학위, 우리가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도 인간이 아니라 AI 로봇이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그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육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을 맞춰서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가 가속도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생산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되면 생산성이 뭐 높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신성장 동력, 신성장 산업이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주로 산업을 이끌어왔던,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 대신에 다른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성장률을 견인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변화에 교육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산업의 체질도 역시 온디맨드, 수요 중심, 그 다음에 공유 경제, 로컬리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이 돼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정부의 역할도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그리고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래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교육이 바뀌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교육은 어떠한 상황이냐. 해방 이후 교육은 상당히 양적으로 성장을 해와서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는 분은 없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루었지만 그동안 그 경제 이루었지만은 이제 저비용 고효율 정책에 의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 성장을 교육이 상당히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세계화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국 여러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을 해서 노동 시장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그 다중화 학생도 역시 다민족 학생들을 우리가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효율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경쟁 국가에 비해서 낮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고등교육 환경은 대졸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학생들의 그 교육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고 강의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유명한 미래학자죠. 미래학자 이분도 우리나라 교육을 보고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도 거의 온종일 공부를 하는데 미래 필요하지도 않을 그럴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교육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갔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생태계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미래 인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교육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보스 포럼이 오늘 중요한 안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35가지의 핵심 직무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직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능력 분야가 있고요. 기본적인 기술, 그 다음에 통합적인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35가지의 핵심 직무 기술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좀 중요성이 감소하고 이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쭉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협업 능력, 인적 관리, 협상 능력, 봉사 정신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오른쪽에 그 2020년을 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의 기술들은 앞으로 20년 정도가 되면은 중요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중요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중요한 것으로서는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뭐 감성지능,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중요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핵심 직무 기술의 그 중요도도 바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보스 포럼 말고도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16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했는데요.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직무 기술은 상당히 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의 그 NCS에서도 핵심 직업 기초 능력이라서 10가지 제시했는데요. 그것들도 앞으로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재상이 이제 과거에는 열심히만 하고 성실하면 됐다 해서 앞으로는 전문성,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인력 개념에서 복종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우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으로 넘어가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재가 환영을 받다가 앞으로는 인적 가치, 그래서 재능과 창조성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미래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인재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21세기 직무 역량에서도 역시 학습과 혁신 역량, 생활과 직업 역량, 정보 미디어 기술 역량, 그리고 미래 교육 포럼에서 미래 인재 6가지 방향에서 그 도구와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 창의적 문제 발견 능력,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 협업 유도 능력, 도전 의식, 도구적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 기술로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과학적인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되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섭형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그 인간성이 기반이 앞으로는 되어야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래시대 인재상은 융합적인 창의 인재가 우리가 교육에서 길러내야 될 인재상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은 기초 과학교육도 해야 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고요. 의사소통, 창의력 함양, 그 다음에 감성적인 상호작용, 교감 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겠다. 암기 위주의 지식 주입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역량이 변함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갖춘 인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가 아니라 뭘 안 배워야 될 거냐를 아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기업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인재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도 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우수한 인재는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겠느냐. 분야별, 직군별로 그 난이도를 분석해 보니까 다 어렵다예요. 지금보다 더 뽑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런 산업 분야별로 변화 혁신이 있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요인은 뭐냐. 그걸 또 분석했더니 첫째가 파괴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혁신에 맞춰서 미래 인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그 중에 장기적 과제의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의 재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그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들도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교육에 보강을 해야 되고 대학의 산업협력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의 변화와 산학협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학은 인문학 중심의 교육 중심 대학이었죠. 그것이 이제 1차 대학혁명이라고 해서 그게 연구 중심 대학의 개념이 19세기 중반에 나타났고요. 19세기 후반부터는 연구 성과를 그 사회적 경제에 연계를 시키는 그런 기업가형 대학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스탠포드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가형 대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교육에서는 역시 그 창의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대학이 캠퍼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역할을 잘하는 대학들로서 우리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아리조나 주립대의 기술혁신 단과대학들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역시 학교가 아닌 일반 기업만 산이 아니라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 외의 기관들을 우리가 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 우리 교육도 좋아지고 사회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촉법을 국가에서 만들었는데요. 정부에서. 이 산촉법은 사실 미국에서 발의가 된 바이돌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라는 분하고 돌이라는 두 분이 상원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원한 연구 성과도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 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급격하게 산학협력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산촉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인력교류, 산학 간의 인력교류,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서로 자문하고 기술 지도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까지 지원하는 이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의 개념은 점차적으로 그 개념이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범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방형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인원들만 가지고는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하의 연계를 통해서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혁신을 할 수가 있고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대학과 연계를 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학협력을 앞으로도 활성화해야겠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고 취업의 미스매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학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단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링크플러스 사업 역시 정부에서 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나중에 취업하게 될 사회 또는 기업 간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